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추락합니다. 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극소수의 인원만을 투입하죠. 그중 한 명의 여성 간호장교가 있었는데요. 그녀의 임무는 생존자가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래 살려두는 것.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인간도 동물도 그녀가 알던 어떤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 생명체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의식 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와 감정,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갑작스럽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고 무기나 침공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의 생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지구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행성인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전혀 다른 설명에서 시작됩니다. 1947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 인근에서 한 건의 군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비행 접시를 회수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짧은 성명이었고 내용은 단순했죠.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추락했고 군이 이를 확보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발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번복됩니다. 곧바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군은 해당 물체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비행 접시라는 표현은 오해였다고 정정하기도 하죠.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이상한 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발표는 왜 나왔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취소됐는지, 왜 군 내부의 설명이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 발표와 번복 사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 하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 명의 여성 장교가 호출을 받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틸다 오도넬 맥웰로이, 미 육군 소속 비행 간호사입니다. 임무 내용은 간단합니다. 추락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였는데요. 사고 기종은 전달되지 않았고 탑승 인원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구조 임무와는 전혀 다른 호출이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현장에는 불길도 연기도 없었으며 항공기 잔해 특유의 파편이나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지면이 파여 있었고 그 중심에 둥근 형태의 물체가 놓여 있었는데요. 표면은 매끄러웠고 접합부나 나사, 용접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어떤 항공기와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죠. 내부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먼저 생명이 꺼져 있는 듯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신체는 작았고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컸으며 피부는 회색에 가까웠는데요. 그 순간 다른 보고가 이어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반응이 있습니다. 즉시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어떤 존재와 마주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니게 됩니다. 현장에는 그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군 관계자, 정보요원, 의료진, 장교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시도를 하는데요. 음성으로 말을 걸었고 손짓을 했고 기계 장비로 반응을 확인하려 하죠. 하지만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소리에도 몸짓에도 자극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군 내부에서는 이 생명체를 의식이 없는 상태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르게 느껴졌는데요. 그녀는 소리를 듣는 느낌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의미가 먼저 들어왔고 문장이 아니라 감정과 개념이 한 번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녀 역시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 사막 사고 현장,
정체불명의 생명체. 뇌가 만들어낸 환각일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생명체가 그녀의 반응에 맞춰 전달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미지는 더 명확해졌고 감정은 더 또렷해지며 마치 전달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한 뒤 그녀에게 맞춰 조율을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이 현상이 자신의 내부에서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마틸다 혼자 반응을 보이자 군은 즉시 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생각했지만 그녀가 전달받은 내용을 말로 설명했을 때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그 진술은 무작위적이지 않았고 앞뒤가 맞았으며 군이 알고 있던 정보와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추락 원인, 비행체의 조종 방식, 그리고 이 생명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이때부터 군은 마틸다를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연결자로 인식하죠. 그렇게 통역과는 정해졌고 면담은 그녀를 통해서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마틸다는 이 생명체를 기록하기 위해 에어럴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 식별을 위한 임의의 명칭이었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군은 깨달았는데요. 이 존재와의 접촉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는 것을. 마틸다가 처음 기록한 것은 이 존재의 신체 상태와 구조입니다. 에어럴의 키는 약 1m 남짓이었고 체구는 매우 가늘었습니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보였고 피부는 회색빛을 띠고 있었는데 채모나 주름은 관찰되지 않았죠. 가장 특이했던 점은 얼굴 구조였는데요. 입, 코, 귀로 보이는 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흡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고 흉부의 기복 역시 없었고요. 눈은 컸지만 눈동자의 움직임은 인간과 달랐죠.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마치 대상을 스캔하는 것처럼. 손가락은 3개였고 관절 구조는 인간과 달랐으며 힘줄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신체를 보며 생명체라기보다는 기능을 가진 구조물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부 장기, 혈관, 소화기관으로 추정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에어럴은 음식, 물, 산소를 요구하지 않았고 생명 유지 장치 없이도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군 내부에서는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 존재는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식이 탑재된 장치인가? 마틸다를 통해 외계 생명체의 첫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추락 원인은 무엇인가? 에어럴은 지구 대기 중에 강한 전기 방전에 의해 비행체 제어가 일시적으로 불능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번개라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번역이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비행체는 어떤 방식으로 조종되는가? 에어럴은 기계적 조작이나 물리적 제어가 아닌 의식에 의한 조종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비행체는 탑승자의 사고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정신적 균형이 깨질 경우 기체 역시 불안정해진다는 설명이 전달됐습니다. 마틸다는 설명이 인간의 항공기술과는 전혀 다른 체계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종족이 알고 있는가? 에어럴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구출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 응답은 마틸다에게 모순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이후 전달된 인식에서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에어럴에게 이번 사고는 구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겁니다. 개별 존재의 생존은 최우선 판단 기준이 아니며 임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추가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전달됐습니다. 마틸다는 이 지점에서 인간의 생존 개념과 에어럴의 존재 인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다고 기록하죠. 왜 인간과 접촉하지 않는가? 에어럴은 접촉이 아닌 관찰이라는 개념을 전달했습니다. 지구 문명은 장기간 관찰 대상이었으며 의도적인 개입은 금지되어 있다고 전달합니다. 지구 외에도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는가? 에어럴은 지적 생명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우주 전반에 분포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드물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문명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비교가 어렵다는 반응이 전달됐습니다. 마틸다는 이 응답을 상상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기록하죠. 이 시점까지의 질문에서 그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느꼈다고 적었는데요. 에어럴은 기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피하고 있었으며 존재와 인식, 목적에 관한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한 개념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차이가 이후 모든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 그녀에게 새로운 지시가 내려옵니다. 군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녀는 의료진으로서가 아니라 교사처럼 그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사물의 이름, 방향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짧은 문장들. 에어럴은 소리를 따라하지 않았고 입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단어가 사용되는 장면, 의미가 쓰이는 상황, 그리고 그 단어가 가진 개념 전체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죠. 마틸다는 말합니다. 에어럴은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구조를 그대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고. 며칠이 지나자 그녀가 읽어주는 문장을 에어럴은 거의 즉시 이해합니다.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 시제의 개념, 비유와 추상 표현까지도 설명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녀는 이 학습 속도가 인간의 지능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게 되죠. 이후에는 초급 교재를 넘어 일반 서적들이 투입됩니다. 과학서, 역사서, 언어학 자료. 에어럴은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고 눈으로 읽지도 않습니다. 책을 건네받으면 잠시 고정된 상태로 있다가 이해했다는 의미만을 전달할 뿐이었죠. 에어럴이 내용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흡수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질문에 답하던 존재였던 에어럴이 스스로 문장을 구성해 의도를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완전한 음성 언어는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이렇게 적어두죠. 이제부터는 내가 묻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영어 학습은 단순한 의사소통 훈련이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곧 그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것들은 자신의 종족이나 기술 설명이 아닌 지구였습니다. 이 행성이 어떤 방식으로 관찰되어 왔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마틸다는 이 시점에서 이 대화가 사고 생존자와의 면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기록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어럴이 진짜로 전하려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에어럴이 직접 설명한 지구에 대한 인식과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마틸다의 기록을 통해 들여다봅니다.